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소비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유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뭐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 노화 그리고 저속 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 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사하는 방법만 바꿔도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과연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이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위와 장, 우리의 그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점 4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우리 몸이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흔히 하는 굉장히 단 음식 있잖아요. 이러한 달달구리한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는데, 지방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소화불량,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식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아니면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데, 이는 또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땐 좋은 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공복 상태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같이 해요.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복을 오랜 기간 동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가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복 기간을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자, 이게 뭔가 살펴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 이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와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부산물을 정화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포도당이 없으니 체내에서 대신 지방을 분해한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과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영양소도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계속 맞물려서 안 좋은 증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는 무턱대고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살도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이 생활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당 또한 가속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도 같이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또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노화 식단도 있을까요? 세계 여러 장수 마을 식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댄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 마을의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안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당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대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를 하는데 약 95% 정도의 음식물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원물 그대로 원재료 형태로 섭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흰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빨간색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이 설트인 1이라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예요. 이 사회적 식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식사를 하는 건데 혼자서 몸속에 건강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투게더 이웃과 가족, 심지어 반려견,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운동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에요.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는데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줘요. 하지만 콩에는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콩에 함유된 이 렉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 중에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인데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노화를 늦추는 음식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녹황색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어서 섭취할 때 포만감을 주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식물 자체,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해. 우리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굉장히 달라요. 이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건데 이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은 음식 3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자,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제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이 모두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기 쉬워져요. 이에 따라서 절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존 식단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무리하게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